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도 있답니다. 불륜의 심리학 한번 알아볼까요? 그와 그녀, 그리고 그녀, 그녀와 그리고 어려운 구도다. 그런데 이는 우리 존재의 원구도이기도 하다. 인간의 애정생활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삼각구도로부터 시작된다. 갈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긴장된 3인구도인 동시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3인구도이기도 하다. 이 삼각구도는 훗날 성인 대부분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미쳐 관계의 그늘을 드리우거나 그 관계를 확장시킨다. 삼각관계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혼란을 겪고 고통과 침체를 맛볼 때 애정관계에는 짙은 그늘이 드러워진다. 그러나 제3의 인물이 관여함으로써 파트너 관계는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 중 한쪽에 의해서만 관계가 유지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삼각관계와 분류는 멀리 고대의 신들 사이에서도 존재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똑똑하지만 장애를 지닌 자기 남편 헤파이스토스를 속였다. 신화의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 헤파이스토스는 부드러움과 거리가 먼 남자였거나 내향적인 존재였거나 성불구자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프로디테는 남몰래 둔 애인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친 헤파이토스는 다른 신들을 불러 모아 그 연인에게 복수했다. 이렇듯 신들조차도 삼각관계를 뛰어넘을 힘과 자유가 없는데 하물며 지상의 인간들은 말해 무엇하랴. 살아가는 동안 성인 남녀 대개는 최소한 한 번쯤 단기적으로 삼각관계의 한 각을 이루는데 심한 경우 장기적으로 각을 이루기도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 중 3, 4%가 장기적인 삼각관계에 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육학과의 레나테 발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여성 중 15,000명 이상이 기혼 남성과 내연 관계라고 한다. 이 수치는 사랑의 삼각형과 관련하여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 수치와 대체로 일치했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삼각형에 관하여 상상력을 집중해왔다. 3이라는 숫자는 일찍부터 신적인 완전함을 대변했다. 하나의 원에 둘러싸인 한 개의 삼각형 눈이 신을 상징하는 기호였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성삼위, 성부, 성자, 성신에서 신적인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 남성이 생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 삼각형은 다산을 뜻하는 여성의 품을 상징했다. 그러나 남성에게서 생식 능력이 발견되고 정착 생활 및 농경 생활과 더불어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부장제가 형성되었고 그러면서 삼각형의 의미도 변화했다. 원래 여성성이 상징적이었던 것이 가부장적 신의 남성적 전능함을 위한 상징,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신이 되었다. 삼각형은 가장 단순한 기하학 도형으로 일직선상에 서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변 삼각형 외에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이 있다. 각각의 두 점은 언제나 하나의 선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경계를 이루는 선들이 삼각형의 변을 이룬다. 등변 삼각형은 각을 가진 모든 평면도의 조화로운 원형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고 한들 삶에서 그런 조화를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기하학에서만 삼각형은 시각적으로 그 모양이 분명하고 계산이 가능할 뿐 사랑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다른 법칙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세 사람이 하나의 삼각형 구도를 형성할 때 이들의 연결고리는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각각 관계의 의미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이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자. 하나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각각의 변이 마주 놓여있는 한 각에 상응한다고 하자. 이것을 관계에 적응해 본다면 이 각은 중심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취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각이 클수록 해당 인물 삼각구도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그만큼 커진다. 얼마나 큰 득을 거둘 것이냐는 마주 놓인 변의 길이를 보고 알 수 있다. 삼각형의 메타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삼각형을 살펴보자. 다른 도형들은 모두 이 두 삼각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같은 크기의 세 각, 같은 길이의 세 변, 이는 힘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에 대한 상징이며 그러한 삼각구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조화로움이다. 사랑의 정삼각형에서 세 사람은 각자 같은 크기의 시각과 장점을 갖는다. 비용과 이득이 공정하게 배분된다. 삼각관계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을 나눠야 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골고루 실이 아닌 득을 거둔다. 변의 길이가 같은 사랑의 정삼각형에 관한 전형적인 예로 수잔네와 크리스토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9년 차 부부로 크리스토프는 회사를 운영하고 수잔네는 전업주부이자 어머니이다. 원래 열정적이던 애정관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적절한 온도를 지닌 친구 사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 크리스토프는 아내와의 섹스에서 더 이상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고 아내 역시 더 이상 그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 크리스토프가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그의 비서 리아네와 남몰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리아네는 싱글이었고 여러 남자와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 크리스토프도 그 중 하나였다. 크리스토프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말했음에도 리아네는 처음부터 그에게 연애관계 그 이상은 끼어들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 리아네는 크리스토프의 외모나 그의 잠재력보다는 그를 통해 얻을 가능성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아네는 회사 내에 보이지 않는 마쿠 인사가 되었다. 고가의 자동차를 몰았고 봉급이 유례없을 만큼 인상되었는가 하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걸쳤고 크리스토프와 함께 세계적인 최고급 호텔들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다. 여행 기간 내내 리아네는 마치 대재벌의 부인이라도 된 듯했다. 이 일에 관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단 하나. 크리스토프의 점잖은 친구들이 그의 관계에 관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모두 비밀 유지에 동참하고 있다. 크리스토프의 대외적 옆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의 부인 수잔네가 맡고 있다. 크리스마스, 신정, 그리고 모든 기념일 때마다 크리스토프는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 리아네는 말 그대로 그림자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때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그와의 관계에서 얻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불편함을 압도한 것이다. 수잔네의 경우도 진행 상황은 비슷했다. 처음에 그녀는 크리스토프가 잠자리를 위해 다른 여성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심적 압박이 심했다. 혹시 그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 연적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위협하지 않음을 인식한 뒤 수잔네는 이 삼각관계와 타협했다. 심지어 요즘 들어선 남편이 성적 욕구로 부담을 주지 않아 편하기까지 하다. 크리스토프의 경우도 대처대조 결과는 긍정적이다. 옆자리엔 언제나 사교적으로 세련된 여성, 훌륭한 어머니이자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이끄는 여성, 그리고 성적 무관심을 근거로 혼외관계를 용인해준 여성이 있다. 게다가 그가 제공하는 호화 생활에 만족하는 애인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으니 이런 삼각구도는 성공적인 것이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균등한 등변의 삼각구도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대부분이 비이성적 소유욕 때문에 삼각구도의 실제 장점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과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이 기하학 형태는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희생 위에 살거나 두 사람이 즐긴 것에 대한 대가를 제3의 인물이 치러야 하는 관계의 전형적인 원형이 된다. 같은 길이의 등변이 이루고 있는 모서리 각이 예각인가 둔각인가에 따라 저마다 시각이 달라진다. 시각이 좁혀져 있다면 삼각형의 한쪽 각은 아주 짧아진다. 예컨대 귄터와 도리스의 경우가 그렇다. 귄터는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애인 소냐와 즐기는 중이다. 이 둘은 아이 2명에 대한 책임과 일상생활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부를 수리해야 하는 집까지 전적으로 도리스에게 떠넘긴 상태이다. 도리스는 직업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별도로 자신만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적도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남편 귄터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혼할 경우 그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극적인 상황 연출로 두 사람의 대립 상황에 제3의 인물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커플도 있다. 예컨대 모나는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게르노트에게 복수하고자 비렐름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귄다. 자신이 목표한 대로 게르노트가 이전보다 더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이자 모나는 비렐름에게 냉담해졌다. 반대로 둔각은 삼각구도에 있는 한 사람이 누리는 장점이 다른 두 사람의 부담을 중대시킬 때 두드러진다. 심리학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상계관계가 있는데 강변에 사는 연인 이야기가 그것이다. 여자는 강 이편에, 남자는 강 저편에 살고 있다. 이 강변엔 뱃사공도 한 명 살고 있는데 다리가 건축되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어느 날 홍수로 말미암아 다리가 무너졌다. 젊은 여인은 강 저편에 살고 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뱃사공에게 일을 맡긴다. 뱃사공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에게 하룻밤 동침을 요구한다. 그녀는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백사공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녀가 한 일을 알게 된 그녀의 애인은 결국 그녀를 떠나버린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득을 보았고 누가 대가를 치렀는지 명확하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경우처럼 항상 투명하지 않다. 어쨌든 삼각구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두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부등변의 삼각구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경우 당연히 손익계산상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삼각관계에서도 최소한 누구 하나는 항상 다른 두 쪽이 누리는 장점에 대해 값을 치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삼각구도의 사랑이 또한 시기, 질투, 미움, 경쟁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삼각구도 상황에서 52.9%가 극단적 질투심을 드러냈다. 47.1%는 질투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소수의 예외 5% 이하에 이르기까지 항상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삼각관계는 불안정하다. 삼각구도의 관계 중 66.4%가 이혼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3분의 2 사례에서 속은 쪽이 패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실험들은 삼각구도에서 승패가 갖는 파괴적 힘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즉 언제나 한 사람은 나쁜 패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정대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 조에 매력적인 액수의 금액이 제수된다. 물론 돈은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 분할 비율에 동의한 두 사람만 나눠 갖게 된다. 참가자 각자의 과제는 이 금액을 자신과 나눌 준비가 된 파트너를 한 명 찾아내는 것이다. 참가자 3명 각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참가자 중 1명에게 자신 외의 잠재적 경쟁자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승자가 된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 작전이라도 다 허락된다. 2명의 후보가 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는데 합의하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며 40대 60을 제안함으로써 두 사람의 위협적인 합의를 방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0%의 이윤이 빈손으로 아웃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절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기호가 맞는 사람들이 일치를 본다. 다양한 삼각구도를 놓고 같은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반복해보면 승자와 패자가 뚜렷이 구분된다. 경쟁에서 내몰린 패자는 대개 빈손으로 끝난다.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의 승패 여부는 그의 매력과 더불어 특히 그의 유혹 능력 그리고 경쟁에 응할 준비 자세에 달려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유리한 반면 공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불리한 만큼 그늘진 위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림자 사랑은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미혼 남녀 2명을 예로 들어보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제3의 인물 때문이 아닌 그들 양쪽 집안 간 적대감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림자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부분 삼각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짜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쌍을 이루고 한 사람은 제외되었다 느끼는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한쪽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삶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하여 다른 한쪽 사람이 그늘진 위치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싱글 2명이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바람을 갖고 만나는 경우, 즉 한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섹스만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사람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관계를 결혼까지 끌고 갈 관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한 사람이 그림자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도가 고전적인 그림자 사랑, 즉 내연관계의 사랑은 아니다. 고전적인 내연관계는 삼각구도 혹은 사각구도로 토대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경우에 따라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울 때 발생하는 것이다. 외도가 없다면 삼각구도를 이루는 내연관계에 사랑도 없는 것이다. 한 핵물리학자와 그늘진 불륜의 사랑 기하학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물리학적 유사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었다. 물리학에는 음영부와 반음영부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빛 속에 서 있는 몸체가 확장된 광원에 비해 더 작을 때 또는 다수의 광원이 현존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자 사랑과 연결해 보면
그늘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양상이 도출된다. 파트너 양자 중 한 사람이 강한 빛으로 다른 사람을 가린다. 예컨대 빛도 색깔도 없는 평범한 여성을 옆에 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를 생각해보라. 아니면 색깔 없는 배우자와 함께한 다채로운 색깔의 여성을 말이다. 다수의 여성 또는 남성이 한 사람에게 조명을 비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간절히 요구하거나 사랑한다. 두 사람 경우 모두 내연녀와 내연남과 같은 내연관계의 파트너가 존재할 수 있다. 내연녀와 내연남 중 몇몇은 다른 관계에선 주역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어딜 가든지 가장 절실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거의 모든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생각은 빛과 그림자라는 이분법적 단어 조합에도 반영되어 있다. 눈이 멀었다. 빛 뒤로 이끌려 들어가다. 보는 눈이 어둡다. 어둡게, 즉 어렴풋이 예감한다. 사랑에 눈멀다. 음울한 생각을 하다. 등등. 그림자 속의 사랑, 즉 불륜이라는 말 자체는 특정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를테면 비밀스러운 하룻밤의 정사 같은 것 말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이거나 어쩌면 잘 아는 사이인데 두 사람이 딱 한 번 동침할 뿐, 그 이후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서로에게 전혀 구속되지 않는 경우다. 바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한 쌍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게임하듯 유혹당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진지한 사이로 진전되지는 않는다. 각기 책임 소재가 다른 두 사람이 다소 오랫동안 서로에게 구속되는 미래가 있는가 하면 내연관계도 있다. 내연관계에선 한 파트너가 약점으로 작용할 만한 점을 본격적으로 숨기게 된다. 여기에는 늦은 결혼이나 단기간에 걸친 결혼 혹은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 사적으로 새로운 시간적 구조에 처하게 될 때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내연관계들이 모두 속한다. 결론적으로 전혀 실제적인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늘진 사랑도 있다. 이 이상한 형태의 그늘진 사랑, 하룻밤의 정사, 가볍고 서로 구속하지 않는 바람 등에 대해선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연관계다. 다른 한 사람은 최종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결정의 딜레마 혹은 파트너 중 한 사람에게 떠맡겨지는 제2의 바이올린 주자 역할, 즉 부수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어떤 형태로든 복합적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들이다. 삼각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균등하게 장점을 취한다는 건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그런 훌륭한 예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제는 서로의 관계가 익숙한 습관에 따라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지적한다면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구석에 처박아 두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장난감이라도 다른 이가 갖고 싶어 하면 단번에 다시 관심을 대상이 되는 법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이 든 채 그저 생활 공동체화된 관계일지라도 제3의 인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위험해질 때 최소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면 관계는 언제나 다시 옛날처럼 지루해지거나 심드렁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오는 건 진짜로 파트너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이상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소유욕을 지키려는 것, 그러니까 힘과 무력의 문제에서 오는 건 아닐까?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확히 후자가 문제다. 무의식 속에서 파트너는 항상 자신의 관할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트너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 영역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에 대항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랑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유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문제가 될 때가 더 많다. 실제로 각자 소유욕을 버리고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세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 때와 똑같이 그들의 애정 생활을 알콩달콩 재미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한 남자가 자기 부인 그리고 애인과 함께 사이좋게 산책길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이며 분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은 독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자 하는 우리가 자기애의 근거를 둔 욕구이다. 한 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를 똑같은 강도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이 다른 형제에 비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낀 한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진즉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신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마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은밀한 내연의 사랑에 부모 중 한쪽 부모의 귀여움을 받으려고 형제간에 벌이던 경쟁과 같은 현상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그에게 누가 더 중요할까? 그녀일까 나일까? 사랑하는 그녀에게 넘버원은 누구일까? 그일까 나일까? 사랑하는 연인은 항상 어떤 아이를 더 사랑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재촉당한다. 그런 문제는 사실 사랑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전적으로 힘이 있느냐 무력하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소유는 확실히 아니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 그들의 영역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던 침입자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의 소유자원을 신참자인 우리에게 나눠주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삶에서 이 상황은 180도로 바뀐다. 유아의 우주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미 자궁 속에서 하나의 공생적 일치를 갖게 해준 그의 최초 자원 출처, 즉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 친구, 지인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그물이 거기에 추가된다. 1차적으로 이들을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어머니와의 공생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심지어 젖먹이들조차도 침입자에 대항하여 자기 구역을 방어한다. 이미 생존 방식상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장점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로소 아이들은 자기 욕구의 한계에 직면한다. 성장하는 생명체의 성장을 제한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작은 통조림 속에 넣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제발요. 언젠가 마지막 한 번은 진짜 마지막 한 번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패배의 트라우마는 아이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한다. 즉, 현실을 부정하도록 이끈다. 나중에 이런 사람은 그가 패배의 쇼크를 경험했던 그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때는 이 상황이 성공적으로 끝나 원천적인 아픔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반복은 내연의 사랑에서 대개 근본 동인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원천적인 상황의 불행한 출발이 반복될 경우 이 또한 반복 강박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쓰게 된다는 사실이다. 삼각관계로 말미암아 파트너를 잃는다는 것, 단지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그 느낌이다. 이 무력감은 삼각구도에서 누가 패배자인지 가차없이 가리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력감이 왜 종종 스스로에 대한 폭력 행사로 이어지는지도 이해가 간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킴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그를 파괴함으로써 경쟁자의 행복도 파괴하는 그 힘이다. 한때 사랑했던 한 인간이 일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거되어야만 하는 적이 되는 까닭도 이것 외엔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요컨대 내가 못 갖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가져선 안 된다는 심리다. 내 연애의 은밀한 사랑은 살인이나 자살의 모티브로 자주 등장한다. 성숙한 생활 공동체가 유아기적 종속성에 지배될 때 무력감과 아울러 유아기적 상실의 두려움 역시 버림받은 사람이 절망적 행동을 하도록 몰고 갈 수 있다. 여기선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즉 그 대상의 질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단순히 그가 있다는 것, 그 자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부재를 정서적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이듯 파트너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역시 자주 다른 한쪽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살인 혹은 자살을 택함으로써 이런 식의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주관적으로 저지되기도 한다. 죽은 파트너는 더 이상 한쪽을 버릴 수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쪽이 사라져주면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삼각관계에서 자기에 근거한 모욕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시인,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삼각관계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 몰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너무나 빈번히 나타난다. 다륙과정 중에 자신의 권력욕과 소유욕을 상대화하는데 성공한 사람,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참 흥미롭게도 파트너의 부정을 쉽게 극복할 뿐더러 삼각구도에서 패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별로 없다. 유부남의 애인이 된 여성은 일반적으로 패자의 편에 서 있다고 본다. 그녀는 부수적 역할의 제2 바이올린 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역시 그의 애인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그늘로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각구도에는 희망, 무력감, 실망, 싸울 각오, 분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으로 나타날 모든 비상사태가 또아리를 들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배신당한 쪽의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애정상담 연구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죽음과 대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하던 파트너를 잃은 것은 모자일치론의 선상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사랑하는 사람은 동일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별과 연결된 배신은 자기 훼손이요 정체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자아 파멸을 초래한다. 하나의 삼각구도에서 배신당한 여자가 자주 갖게 되는 감정은 나는 내 남자에게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의식은 사랑의 고통에 특별한 한 차원을 부여한다. 발 아래 딛고 있던 바닥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붙잡아주고 아껴주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편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공허함이나 슬픔 그 이상이었죠. 사랑이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정관계가 위기에 처했거나 아이의 사랑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뇌의 핵심에 자기 애가 깔린 고통도 숨겨져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개체화라는 악순환을 통해 사랑의 이상상이 발생한 나르시시즘의 시대, 그 사랑의 이상상에 의해 사랑하는 파트너에 대한 총체적 요구사항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르시시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기애적 고통은 단지 이 총체적인 요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을 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사랑을 잃는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면 자기애적 조절 시스템에 혼선이 생긴다. 아마 더 이상 사랑이 관계하지 않을 때도 상황은 같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아요. 나는 내가 지적이고 외모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자꾸만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파트너가 실제로 그의 인격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보완해 줄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은 애정관계에서도 자연스레 고도의 자기애적 노선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동반자가 등을 돌리면, 그러니까 동반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기능을 거절하면 자기애에 근거한 밸런스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자의식이 해체되어 사라지고 미래도 현재도 없는 상태랄까요? 이런 상황에선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성의 3분의 1이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 이때 죽음에 관한 생각은 죽음을 통한 존재의 합일이라는 조화와 안정의 위안적인 상태를 위해 상징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면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생각에 자세를 감행하는 상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로 삼을 만한 점은 삼각관계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몇 주가 지난 뒤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온통 암담하기만 했던 그 속수무책의 상태는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괴로워하며 거의 반년 동안은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자 한편으로 그 이기적인 젊은 여자에 대한 분노도 일더군요.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무저항적으로 비탄에 잠긴 채 그에게 남편을 보내주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승리했고요. 이별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은 나였어요. 그이에게 맡겨놓았다면 그 삐걱거리는 관계는 계속 그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이는 무엇이든 밀어놓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이는 그 사건과 자신이 감정적,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두 거부행위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라이프 이벤트. 일생일대의 사건을 뜻하는 라이프 이벤트 연구에 따르면 삼각관계 때문에 파트너를 잃을 뻔한 경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로 큰 부담스러운 라이프 이벤트에 속한다고 한다. 일생일대의 사건 목록에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은 파트너의 사망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모두 아래처럼 삼각관계와 연관된, 특히 배신당한 쪽의 상황들이었다. 파트너의 별거 시도라든가 불륜과 같이 성적 정체성을 위협했던 사건, 고립, 익숙했던 생활 습관을 변하게 만든 사건들, 파트너와의 관계 단절 같은 완전성을 깨트리게 된 사건들, 이별, 파트너의 불륜 같은 것에서 오는 실망감, 궁극적으로 배신당한 여성의 정서적 상태는 배우자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쩌면 남편의 부적이 밝혀진 것은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 배신당한 여성이 배신자로서 이제 자신을 위한 자유 공간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여전히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처음의 쇼크와 실망 단계가 지나면 이 관계와 타협하는 것이 그리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배신당한 여성의 절반가량은 배우자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실존적 위협감을 느낀다. 특히 마음속 깊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여성일수록 더욱 그런 감정에 끌린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이상, 즉 사회적, 경제적, 지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두루 갖춘 배우자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동일시가 자기 정체성보다 앞설 경우 이것은 대개 정서상의 초특급 재난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열세 상황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대체 그이 없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이 없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데, 그건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여자는 내게서 그 일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배신에 따른 부담이 곧 막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이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 위협에서 오는 중압감과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상황 극복에 대한 자극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의 강인함이다. 자아가 약한 데서 일찌감치 막대한 손실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야기되고 종종 부적절한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가 강하면 삼각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확연히 줄일 뿐더러 현명하게 기다릴 힘과 갈등에 대처할 힘, 시급한 문제들을 처리할 힘을 기를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 조건에서 나무랄 데 없이 잘 맞았죠. 누구든지 원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관심 분야라든가 성향, 관점, 사고와 교육 수준 등에서 우리는 여전히 최상의 궁합을 자랑했죠. 그걸 믿고 다시 시작했죠. 우리 조사에 따르면 배신당한 입장이지만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하엘라는 남편 파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한동안 이 사실을 부인하고 떨쳐버림으로써 심적 고통을 줄이려 노력한다. 그 단계가 지나면 자신이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 요인들을 미리 확보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견적 단계에서 미하엘라는 파울을 잃게 될 때 자신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미하엘라는 두려움과 번민처럼 거센 감정들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자신이 파울을 다시 쟁취할 수 있을지 회의도 밀려올 것이다. 그녀가 두려움에 짓눌려 괴로워하거나 의존 성향이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스트레스 극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여성이라면 자신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서 새 출발을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미하엘라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어차피 파울과 헤어지는 편이 현명해. 새로운 스트레스가 더해지겠지만 여하튼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미하엘라가 삼각구도의 문제성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데서 출발해 보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정보 탐색으로 이어진다. 정보를 얻게 되면 미하엘라 입장에서 이 사안을 두고 결정할 여러 가능성과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 보호된 공간에서 자신의 상황에 관해 깊이 숙고해 보거나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취할 방법은 미하엘라가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요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파울의 애인을 찾아가 앞으로 두루 부부관계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며 모른 척 잠자코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파울과 살면서 비슷한 경우를 수차례 겪어본 바 한바탕 위기가 지나고 그녀 쪽에서 헤어지자 위협하면 남편이 애인을 포기할 것임을 알기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드백 과정이 빈번하게 반복되다 보면 미하엘라가 남편의 내연관계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어쩌면 그녀는 내적 망명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무의식적 방법으로서 그녀 스스로 외도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말이다. 확실하게 결속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다른 이성과 외도하는 것은 독신인 이성과 하는 외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두 사람이 각기 배우자와 결속된 사각구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무게감 때문에 적어도 혼외정사의 시작 단계에선 안정감을 준다. 두 사람은 출발 여건이 같기에 기존의 부부관계를 걸고 섹스 상대를 바꾸는 모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된다. 독신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배우자와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런 구조에선 단지 방해 요인이 아니라 모종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다. 적어도 신중함에 관한 한 그렇다. 그러나 이런 구도라 해도 둘 중 한쪽에서 갑자기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기존의 균형 상태에 변화가 초래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만다. 그리고 나면 이제껏 유지되던 은밀한 사랑의 유희가 비로소 극적 상황으로 뒤집어진다. 우리는 확실히 규칙을 세웠습니다. 남의 이목을 끌거나 위기 상황을 만들지 말 것. 각자의 부부관계에 우선권을 둘 것이었죠.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본 뒤 그 부분에 관한 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고 말해야겠네요. 처음엔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잘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얼마 뒤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고 나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은밀한 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확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죠. 그것은 내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유감스러웠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의 부부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부인이 있고 그 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늘 생각일 뿐 그렇게 한다는 건 내 체질상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이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독신의 경우 종종 확실한 관계까지도 원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상대방의 현재 부부관계를 별로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다. 부부관계가 확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 대상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면서도 현재의 부부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반대로 싱글들에서 좀 더 문제되는 건 그들이 독신 생활을 원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존의 생활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데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현재 부부를 깨뜨려야만 자유의 몸이 된 그 사람과 마침내 제대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싱글인 여성이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어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모순적 이유 때문에 어렵다. 즉, 원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해야 하고 경쟁자는 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를 죽이는 사람은 꿈이든 단순한 바람이든 간에 이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그가 격전 후 얻게 될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러한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이 침통해야 하는 유가족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수년간 함께한 동반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파괴적 행동을 하도록 내몰렸다는 느낌을 갖는 쪽에 죄책감과 반감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 내겐 그의 기대와 희망이 한마디로 너무 버거웠어요. 남편은 좋은 남자이고 또 좋은 아빠이기도 하죠.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아주 이기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그래서 남편의 인생을 파괴한다면 나는 다시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크나큰 불행에 시달렸을 거예요. 죄와 그늘진 불륜의 사랑은 샴쌍둥이 같다. 죄의 갈등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기대고 희망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이 순간부터 은밀한 사랑은 종종 사랑이 아닌 공격으로 이어질 때가 더 많다. 그늘진 불륜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비단 죄뿐만이 아니다. 공격성도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벌써 몇 년째 우정의 가치에 관한 연구서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막상 독이 되는 친구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소위 친구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기를 치거나 냉정하게 배신해버리는 그런 무늬만 친구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을 속이는 이중의 배신이다. 현재 널리 통용되는 도덕 기준에 의거할 때 원래 근친상 간에 확대된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감행, 그로써 금기를 깨트리는 것, 그 배후엔 종종 억압된 공격성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 친구들 사이에선 자주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삼켜버리거나 쫓아버릴 때가 많다. 모두 다 우정을 위해서다. 그러다가 오히려 가장 고통을 주는 부분인 사랑에서 크게 일격을 당하곤 한다. 무의식적인 공격성이라는 동인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들에서도 이중의 배신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도 비슷한 유혹 상황을 경험한 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만을 향하던 눈길, 따뜻하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돌발적 접촉이 있지 않았던가. 그것은 뭐랄까, 무언의 동의와 같은 어떤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 일에 대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걸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내 친구의 남자친구와 내가 묘하고도 깊이 결속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리나와 릴리는 벌써 수년 전부터 서로 흉어물 없이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둘은 세계관도 같았고 남자 취향도 같았다. 상대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정도로 둘은 정말 비슷했다. 그런 만큼 사사건건 서로 비교하기 일쑤였다. 처음에 마리나가 릴리의 동거남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만 해도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릴리와 내가 같은가, 내가 더 나은가 하는 문제였다. 거의 1년 가까이 그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은. 그래서 가장 절친한 친구를 계속 배신해야 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할 줄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리나가 막스가 마리나를 마음에 들어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평소 높이 평가해오던 바로 그런 긍정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기존의 파트너 관계를 파괴하는 친구는 파트너 관계뿐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어린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가깝게 지낸 친구였어요. 휴가를 가서도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고 생일 파티를 할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녀를 초대했죠. 그녀는 나에 대해서, 나는 그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남편을 누리기 전까지는요.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이, 남성의 경우 4명 중 1명이 한 번씩은 제3의 인물이 파트너 관계에 끼어들 뻔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고 그런 사실을 억눌러 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혹은 영역 싸움에서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존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남성들 또한 여성들에겐 감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늘진 사랑, 즉 내연관계라고 하면 통상 오래 지속되어 온 불행한 애정관계를 의미한다. 유부남과 불행한 정부라는 상투적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연관계의 그림은 다수의 관계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연관계라는 말은 삼각구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지에 머금으로써 다른 사람이 양지 바른 곳에서 살아가도록 할 때만 쓸 수 있다. 삼각관계는 대개 부부로서 관계를 맺은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놀랍게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초기 단계의 삼각관계는 아직 매우 불안정하다. 만난 지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대부분의 삼각관계는 끝이 난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삼각관계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간다. 삼각관계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더 이상 느낌이 오지 않을 때, 아내 혹은 남편에게서 더 이상 감정상의 공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15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의 62%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번 더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동경이 내연관계를 맺게 하는 한 원인이다. 그 일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어떤 점이 나를 매혹했었는지 말이죠. 오로지 남자라는 존재 그거 하나 때문에 매혹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내 안에서 나비가 팔랑이는 것과 같은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이죠. 남편과 사귈 때 느꼈던 그런 설렘 같은 것이랄까요? 질문에 응한 남녀 응답자 3분의 2가 세월이 지나면서 상대를 향한 열정적 열망이 식어버렸다고 했다. 과반수 이상이 둘 사이의 섹스를 의무방어전 치르듯 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사귀던 당시에도 제 아내 게랄디네를 사랑했죠. 정말이지 온 마음을 다 바쳐서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잠자리 해본 게 언제인가 싶습니다. 굳이 꼽아본다면 대략 2-3달에 한 번 정도나 될까요? 남자에겐 너무 심한 일이죠. 적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타이밍이 부부간 정절 유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는 나이와 혼의 정사의 확실하고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나이 들에 따라 이 경향이 줄어드는 반면 남성의 경우엔 증가한다. 조사 결과 남성들은 40세부터 비약적으로 외도 가능성이 커지는 데 반해 여성은 마의 고개인 4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두드러지게 바람 피우는 횟수가 많았다. 마의 4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성들은 다른 남성,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현재의 남편이나 애인보다 더 낫다고 짐작되는 그 남자와 함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무의식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눈에 띌 정도로 그에게 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고개를 넘으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남성들에게 유리해진다. 여성에게서 불륜에 대한 욕망이 서서히 막을 내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남성들에게선 불륜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도 유전적 특성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들의 경우 젊은 여성과 짝을 이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전자의 성공적 번식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남자들이 젊은 여성에게 더욱 매력을 느끼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된다. 또한 남자를 선택할 때 여자들이 남자의 나이 따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은 육체적으로 매력을 발휘하는 시기 또한 지났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눈에 비친 원숙한 남성의 관할 영역, 즉 사회적 지위, 돈, 권력, 영향력, 명성과 같은 것은 이제 막 삶의 전선에 나서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젊은 남성들의 영역보다 종종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마리온과 프리츠는 균형이 맞지 않는 커플이다. 여자는 곧 24세가 되고 남자는 65세이다. 귀염성 있는 마리온이 육중한 프리츠 옆에 서면 꼭 소녀처럼 보인다. 어찌됐든 프리츠는 완전히 묵화 열애 중이다. 마리오는 내연녀로 붙잡아 두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한다. 프리츠의 부인 게르다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하는 감은 잡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 67세, 프리츠보다 2살 연상인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해야 할 일이 뭐 있겠는가. 게다가 현재 프리츠의 상태는 말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지금과 비교할 만한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번 같은 일은 없었어요. 이번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키스할 땐 서로 입술만 댈 뿐인데 애무할 때도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살과 살을 댈 뿐이고 사랑의 성일 때 성기가 보충될 뿐인데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한다. 울렁거리는 마음. 이 체험이 특별한 것은 노년의 프리츠에게 이 사랑이 마지막일지도 모른 데서 비롯된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랑의 만남에선 평범하게 짝이 없는 행동이라도 농축될 대로 농축되어 울렁거리는 순간이 되는 법이다. 한 여자의 삶에서 젊은 시절의 마지막 연인이 되는 것, 한 남자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젊은 연애 상대가 되는 것, 이런 행동은 대부분 월권행위다. 이 경우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매끈한 피부나 탄탄한 근육, 팽팽한 젖가슴 혹은 생식 능력과 같은 게 아니라 젊음을 되찾고 인생의 유한함도 도전하고자 시도하는 것 자체이다. 처음부터 나는 그녀의 젊음이 뿜어내는 광채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동안 알고 지낸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맺었던 친분을 깨뜨려도 될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밀접하게 맺은 친분 관계가 만년의 눈뜬 사랑과 똑같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팔팔하게 젊은 여자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남자, 원숙한 연령대에 있는 여자와 젊은 혈기 그 자체인 남자. 이렇듯 나이 차가 많은 커플들이 드러내는 주요 관심사는 사실 육체적 매력이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의 회전목마를 한계를 벗어나려는 열망, 해방에 대한 바람을 축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1차적인 요구사항은 욕망이 아닌 삶인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서 생일은 하나의 작은 기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원을 위해 나는 어디 서 있는가? 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주 단위로 측정해보면 많은 것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우리에게는 한평생 평균 4200주가 되어 주어진다. 아직 열정이 있다. 내게 키스해줄 이 누구인가? 아직도 힘이 느껴진다. 나를 멈추게 할 자 누구인가? 아직 마음속에 불과 같은 뜨거움이 느껴진다. 내가 포옹해줄 이 누구인가? 그럴 때 나이 차가 많은 젊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치료제인 동시에 독이 든 주사와 같다. 치료제가 되는 것은 젊음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쩌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독이 든 주사가 된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 같았지요. 마치 신비로운 회춘요법을 쓴 것처럼 나는 다시 젊어지고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녀 또래의 직장 동료들과 외출하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동갑내기인 아내와의 관계를 능가할 만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 뒤엔 무엇보다도 그녀가 돌아와서 나한테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한 사람은 아주 젊고 다른 한 사람은 늙은 그런 파트너 관계가 실제로 젊음의 일부분을 찾아주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반드시 젊은 피부만이 활력 증대의 중요 요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여성의 경우 다른 대상과 그가 자신에 비해 나이가 훨씬 더 많더라도 출산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는 한 더욱 혼외관계를 할 용의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생물학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임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자와 섹스하려는 여성은 거의 없다. 반대로 남성은 평생의 반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젊고 말을 잘 듣는 대상에게로 기운다. 유전적으로 각인된 특성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여성이 자기보다 현저히 나이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돈이 논거가 되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남자의 나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남자의 나이 때문에 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다. 젊은 여성은 연령 차이 덕분에 자책감을 갖지 않고 그에게 종속되어도 되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말 하나가 섹스할 때 의식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는 말이다. 원숙한 남성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할 때 나이와 경험과 명성의 컨비네이션은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성적으로 응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허용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상당 기간의 내연관계도 받아들이지 말란 법이 있을까? 20세의 여성에게 그녀와의 섹스를 원하는 22세의 남성이 무슨 대수겠는가? 그의 생활은 그녀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아마 그는 아직 대학 재학 중이거나 경력을 쌓느라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남자 앞에는 여자와 똑같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녀의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가 평소 그녀가 접근하지 못한 세계에 그녀를 들여보내준다. 그녀는 그를 만난다. 물론 은밀한 만남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당장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그는 젊은이처럼 강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가 열렬히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열정을 불태움으로써 그녀는 완전히 새로우면서도 에로틱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녀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 자신을 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활기찬 힘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걸 감지한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섹스는 내 나이 20살 때
69살의 남자와 나눈 섹스였어요. 나는 날씬한 몸매에 운동을 즐겼고 아름다웠죠. 그는 결혼한 몸이었고 과체중에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침대에서 전적으로 나를 맡겼던 유일한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한순간도 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은 채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부인에 대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수년간 관계를 지속했을 거예요. 성인인 여인들에게 때로 너무도 많은 아픔을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삼각관계. 이 관계야말로 모든 양식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다. 인간은 완제품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정신적, 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성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 따라서 성인이 된 삼각구도에서 취하는 태도는 그의 유전적 장비뿐만 아니라 가장 초기에 맺은 삼각관계 속에 각인된 것들, 즉 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로 많이 인용되는 부모와 자녀의 삼각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어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은 누구나 부모 양쪽 중 한쪽을 향한 오이디푸스적 애정 단계와 다른 한쪽을 밀쳐내고 이 한쪽과 동맹을 맺고자 소망하는 단계를 겪는다. 엄마는 내 거야.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 시기의 아이 세계상은 보통 아이의 천진난만한 바람으로 결정되는 환상적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 정신분석 분야에서 5, 6세 사이의 연령대를 두고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의 와해가 그것이다. 이 말은 이제 아이가 현실을 고려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엄마는 아빠 거야. 하지만 내가 크면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아빠는 엄마 거야. 하지만 나도 아빠 같은 남자가 될 거야. 현실을 인정하고 환상적인 소망의 세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이에겐 당연히 폭력적인 거세 경험이 된다. 아이들은 오이디푸스적 삼각구도에서 자신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성생활에서 가장 분명해진다. 보통의 경우 부모 사이의 성적 관계에서 아이는 배척당하게 마련이다. 아빠와 엄마가 한 침대를 쓰고 아이는 그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기기적 소망을 실현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즉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저기 멀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에게 속해 있던 파라다이스를 떠나게 된다. 동화에서처럼 어린 주인공들은 자기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발을 들여놓고 가족 외의 타인에게서는 그들의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이는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목숨을 위험하는 도전과 위험들을 이제부터는 부모의 후원 없이 혼자 극복해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여자와 남자라는 걸 인식하고 어린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부모의 후견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제 아이는 부모와 같은 수준에 선다.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퍼붓는 풍성한 모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아버지의 보호 아래 두지도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첫 번째 애정의 삼각관계는 따라서 몰락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실제로 한 쌍의 연인이 되는 즉시 부모와 맺었던 원천적 관계의 삼각구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애정관계가 확장된다는 데서 출발할 때 2인 혹은 두 배우자의 관계와 함께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삼각구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 형성된다. 이로써 종종 평생 지속되는 삼각자 간 긴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적 삼각구도는 붕괴되거나 배후에서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원천적인 삼각구도는 이인의 관계에 의해 해체되며 이 관계는 또다시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삼각구도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오이디푸스적 사랑의 삼각관계에 관한 이야기에선 장렬하듯 더 타오르는 열정과 격한 증오가 주제로 다뤄진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선 언제나 한 사람이 잉여분으로 남게 된다. 상상에서나 현실에서나 종종 사랑 이야기는 살인 이야기가 될 때가 많다. 폭행치사, 범죄의 가장 빈번한 살해 동기 중 하나로 질투가 등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현상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의 문화적 이해에서 사랑은 독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질투에 관한 한 아이 어른의 구분은 없다. 반면 아이들은 원치 않는 라이벌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훨씬 좋지 못한 방향으로 억누를 수 있다.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투는 오이디푸스적 삼각구도에 그 원천을 둔다. 부모가 감정이 잘 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많을 경우 아이는 자신의 오이디푸스적 사랑을 이루려는 소망 때문에 심하면 시기심과 증오심, 경쟁심으로까지 발전시킨다. 부모가 상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철저하게 아이의 적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 아이의 질투는 그만큼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더하여 아이의 입장에선 다분히 선동적인 교육국 규범을 통해 순지한 미성숙 단계의 질투를 부채질한다면 이 저기에 찬 충동을 성국적으로 가다듬을 수 없다. 지금도 쿠르트는 맨쉬, 에르거레, 디히, 니히트게임, 남녀노소 불문하고 독일에서 즐기는 보드게임 중 하나에서 지고 난 뒤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당시 5살 배기 사내아이 쿠르트는 어머니와 두 누나 앞에 승자의 모습을 한껏 뽐내며 서 있어야 했었는데 말이다. 그것은 참패의 자취였을 뿐 아니라 그가 본격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강력한 라이벌에게 받은 최초의 조롱이었다. 이 상황을 어림잡아 그려보자. 분노 때문에 어린 쿠르트는 볼이 빨개지고 얼굴이 이그러졌다. 그리고 증오심에 가득 차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와 동시에 주체할 틈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이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수치감이 불타고 있음을 폭로하는 표시였다. 그리고 그가 이 순간 자신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리고 조롱당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를 세상에 공표하는 신호였다. 쿠르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쿠르트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응접실의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당장 나오지 못해?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그를 끌어냈다. 쿠르트는 비겁하고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 그런 다음엔 벌을 받았다. 구석진 곳에 서 있는 것으로 말이다. 살다 보면 지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쿠르트의 기억은 이른바 위장기억에 해당한다. 이 기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결정지었던 상황, 그 상황과 닮은 꼴로 저장되어 있는 많은 상황을 대변한다. 쿠르트는 많은 패배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잃는 법, 지는 법은 여전히 배우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배울 수 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은 그에게 완전히 반대급부를 낳았다. 이 시점부터 쿠르트는 그가 당해야 했던 굴욕감을 이전의 상태로 환연시키려는 일념에 불탄다. 사랑에서도 그가 중시하는 것은 행복한 관계보다 자신의 권한 요청에 대한
승인이다. 그에게 여성은 그가 승자임을 확인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쿠르트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별로 운이 없었다. 그에게 기회를 준 여자들은 이르거나 늦거나 시기만 달리했을 뿐 모두 이별을 고했다. 도대체 왜일까? 쿠르트는 여자들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겪었던 정신적 외상 경험 때문에 또한 여자들을 천박한 기회주의자로서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들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대신 그를 배신하고 적수에게로 향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다. 쿠르트는 유년 시절부터 모든 여성에 불신을 했다. 그를 질투에 사로잡혀 광기에 빠진 오셀로로 변신시킬 하나의 작은 단초로서 충분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쿠르트는 유년 시절에 상처받고 피해당한 장면들을 성인이 된 뒤의 애정생활에서 환해박은 듯 반복한다.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별 어려움 없이 그의 여자 파트너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저참으로 잘난 남자들에게 그는 진즉부터 증오스럽고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던 그토록 우세했던 아버지 같은 라이벌의 역할을 위임했다. 쿠르트에게 그들은 마초들이다.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에 관한 내면의 상, 즉 그 이미지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 천박한 기회주의자 여자들에게로, 그러니까 남자들에게서 남자의 순진한 덕성과 아울러 약간의 자기 확신, 매력, 유머, 관능미, 그리고 성적 만족까지도 기대하는 그런 여자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과거의 불행이 현재의 불행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관계도 이 이유 때문에 깨졌다. 쿠르트는 자신의 파트너 미리암이 진짜로 다른 사람을 발견할 때까지 불신과 질투로 그녀를 힘들게 했다. 반년간 그녀는 쿠르트에게 자신의 부정한 관계를 감출 수 있었다. 마침내 그 사실을 알게 된 쿠르트는 그 순간 완전히 돌아버렸다. 분노로 제정신이 나가버린 쿠르트는 거칠게 내뱉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고 절망한 채 끊임없이 흐느낌으로 이어질 때까지 미리암에게 마구 폭행을 가했다. 얼마 뒤 그는 자살하려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미리암의 애인 이를 몽땅 부러뜨려 놓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녀에게 즉각 자신과 섹스하자고 요구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자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더니 곧바로 그녀를 더러운 창녀라고 욕하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집을 뛰쳐나갔다. 이 질투의 장면들은 되풀이되었다. 쿠르트는 미리암을 집에 가두었고 그녀를 발로 찼고 강제로 그녀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어 상대 남자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다. 같은 날 미리암은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혼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달 동안 쿠르트는 본격적으로 전화 테러를 가했다. 그는 미리암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로는 맹세로, 때로는 위협으로 그녀를 압박하며 괴롭혔다. 쿠르트가 미리암을 두고 벌인 투정 방식은 그런 종류의 남자들에게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이다. 근본적으로 그들에겐 정말로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증오했던 라이벌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쿠르트가 복종한 사람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오늘날 또 다른 한 남자에게 그가 어린 시절에 참아야 했던 저 모욕감을 안갚음하는 것이다. 남자들의 위계 질서에서 동성애 라이벌을 복종시키고 강자가 되는 건 여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윗자리는 여자를 소유한 자의 몫인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거세된 자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한 그 관계는 튼튼하고 제3의 인물이 관계상에 떠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다. 매력적인 남성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언제나 나타나게 마련이다.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가 관심권에 들어온다 해도 이들이 항상 제3의 인물로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고정된 파트너가 관계가 닳아버리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그래서 이들의 매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파트너 관계가 균형을 잃었을 때만 관계 속에 제3의 인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천적인 2인 구조의 변화가 오거나 깨어지게 되고 삼각구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은 이건 실수야 라고 말한다. 그건 속인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어려운 문제에 어려운 말들이다. 바람을 피운 쪽에선 단언컨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혹은 우리 관계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주장들은 속은 쪽으로 하여금 이중으로 배신당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은밀히 주고받은 문자들, 속삭이며 나눈 전화통화, 죄의식을 느끼며 돌아오는 새벽녘의 귀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사건은 홍역을 알리는 피부 발진과 비슷하다. 즉, 현재 파트너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이 다름 아닌 것이다. 대개 관계는 욕구와 거부, 심리적 억압과 수능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성물이다. 한 쌍의 커플이 오랫동안 그들의 세계 속에서 정말로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다. 어느 한쪽도 눈에 띌 만한 사건도 일으키지 않고 큰 문제도 없다. 그 뒤 일이 발생한다. 제3의 인물이 떠오른 것이다. 시선, 대화, 접촉,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아무도 은밀한 내연관계가 현재의 파트너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대개 다음처럼 파트너에게 평형을 유지해주던 세 개의 평면 중 한 군데가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과 결속 사이를 잇는 평면, 관철과 수능 사이를 잇는 평면, 주기와 받기 사이를 잇는 평면, 이 세 평면 간의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커플은 두 사람이 서로 만족해야 할 것이므로 은밀한 내연관계가 벌어질 실제적 가능성은 없다. 이 평면들을 토대로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러나 교대로 오가야 하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면 중 하나에서 쏠림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으니 어쩌랴. 예컨대 두 사람이 자율이든 결석이든 모두 한쪽만을 극단적으로 고집하거나 한 사람이 항상 주기만 하거나 한쪽이 아무리 영향력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렇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럴 경우 아주 가벼운 성적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실수는 쏠림 상태를 도로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미하엘은 그의 애인과 함께 관철, 수능 사이에 저울을 공평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녀는 내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아내가 그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리아네는 드디어 행복하게 받는 위치에 서 있다. 마침내 이루었어요. 수년 동안 나는 언제나 주기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토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제는 나도 받을 수 있답니다. 시모네는 자율과 결속의 평면에 나타난 쏠림 상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는 언제나 그의 지체 중 하나와 같은 존재였죠. 손발이 되어주다시피 했어요. 그것은 좋은 느낌이기도 했죠. 적어도 초창기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문하게 되더군요. 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모든 미래의 공통점인 비밀은 스스로 위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를 강화해 준 가능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닐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